3단에 장착된 7톤급 액체 엔진이 목표된 521초 동안 연소되지 못하고 475초에 조기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과 학계 300개가 넘는 국내 업체의 연구자, 노동자, 기업인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엄호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무관하다고 하시는 분은 출석을 하셔서 떳떳하게 무관함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거대 과학의 진수로 꼽히는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마지막 고비를 못 넘겼지만 우주로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뗐습니다. 긴장과 흥분 속에 발사 장면을 지켜봤는데 이제부터는 K-로켓의 성과 그리고 과제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도 누리호 발사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막판까지 대장동 국감을 이어가면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전국 분석합니다. 네, 그럼 누리호 발사 왜 미완의 도전, 또 절반의 성공 이렇게 부르는지 차근차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성 모사체를 목표 고도에 올려놓는 임무에는 아쉽게도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사 당일 지상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누리호 주변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전 10시 내부 전기 설비를 점검하는 등 누리호 발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누리호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한 고층풍 때문에 발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정된 발사 시각에 변동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긴장의 순간은 이어졌습니다. 기상 상황과 발사체 상태를 다시 점검한 발사관리위원회는 오후 2시 반 발사 시각을 처음 계획보다 1시간 늦춰진 오후 5시로 확정했습니다. 오전 11시 반쯤 누리호를 점검하던 중 하부 밸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확인하느라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시 정각, 누리호는 75톤급 엔진 4개에서 밝은 불꽃을 내뿜으며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나로호의 실패 원인이었던 페어링 분리에도 성공한 누리호는 발사 15분 만에 목표인 고도 700km에 위성 모사체를 올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30분 동안 데이터 분석을 마친 결과 위성 모사체가 목표 고도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단에 장착된 7톤급 액체 엔진이 목표된 521초 동안 연소되지 못하고 475초에 조기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요 발사 단계를 모두 이행했고 엔진 클러스터링과 단 분리 기술 등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누리호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해 5월 진자 위성을 싣고 재도전에 나섭니다. 드넓은 우주를 오롯이 우리 힘으로 탐험할 수 있을 때까지 도전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정부도 국내 독자 개발 발사체 첫 비행과 관련된 핵심 기술 확보에 큰 의의를 두면서 3단 엔진의 작동이 예정보다 조기에 종료된 원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국내 독자 개발 발사체의 첫 비행 시험으로서 주요 발사 단계를 모두 이행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했음을 확인하는 의의를 남겼습니다. 정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발사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3단 엔진 조기 종료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2차 발사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오늘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네, 누리호가 이렇게 최종 임무 수행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목표 고도 진입의 계획대로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이 진일보를 이뤘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성과는 우리 손으로 발사체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12년 동안 매달렸던 연구자들의 숨은 공로가 있었기 때문인데 누리호의 핵심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들을 양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누리호 개발의 핵심이자 발사체의 심장인 75톤 엔진. 설계부터 부품 개발, 조립까지 모두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복되는 연소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없이 설계를 변경해야 했고 184번의 연소 시험 끝에 최적의 엔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초창기에 조립 하나 할 때마다 이런 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할 때마다 이게 잘 조립이 안 되고 뭔가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설계적으로 뭔가 안 맞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누리호 부피의 80%를 차지하는 추진제 탱크는 튼튼하면서도 동시에 가벼워야 합니다. 연구진은 2년여의 시행착오 끝에 삼각형 격자 구조를 적용해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돔 모양의 탱크 제작에 맞는 플라즈마 용접법을 개발해 공정 과정도 안정화했습니다. 기계 가공 과정에서 변형 등의 이유로서 정확한 곡률대로 가공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2단 발사체를 제작하면서 확보한 경험을 같이 협력하여 무사히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사체 꼭대기에 있는 페이로드 페어링은 마지막까지 탑재된 인공위성을 보호해야 하지만 제때 분리되지 않으면 발사 실패로 이어집니다. 정확한 분리 타이밍을 위해 스프링을 자체 개발했고 200회가 넘는 분리 실험을 통해 최적화에 성공했습니다. 또 탄소 섬유 복합 소재를 적용해 무게와 강도를 동시에 만족시켰습니다. 국내 최초의 과학위성부터 현재 나로 누리호까지 지금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개발되어 있는 소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했고 1, 2년간의 개발 과정을 거친 이후에 페어링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 독립의 꿈을 안고 300여 개의 기업이 12년 동안 쏟아부은 뜨거운 열정. 최종 완성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 발사에서 얻은 성공의 경험은 찬란한 한국 우주 산업 미래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된 검찰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핵심 인물 4인방 중에 한 명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기소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4인방, 핵심 인물 4명의 좀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대질 조사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은 뇌물 혐의만 적용해서 기소한 것으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구속영장에 당초 포함이 됐었던 배임 혐의는 공소장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기소를 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추가 속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의미도 참 많습니다. 특히 10여 년에 걸친 연구 개발로 완성된 자체 기술과 지식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이번에 우주로 향했던 누리호에는 모두 37만 개나 되는 부품이 장착됐습니다. 국내 기업과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입니다. 누리호의 심장, 75톤급 액체 엔진의 설계와 제작뿐 아니라 추진기관 시험 설비와 종합 연소시험 시설도 국산화했고 모든 검증 과정도 직접 수행했습니다. 최종 우주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실어보낼 수 있는 핵심 운송 기술을 자력으로 확보한 것은 최대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국내 독자 개발 발사체의 첫 비행 시험으로서 주요 발사 단계를 모두 이행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했음을 확인하는 의의를 남겼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땀의 결실로 위성 항법 시스템 GPS를 대체할 독자 서비스 개발은 물론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 5G를 넘어 6세대 이동통신으로의 빠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또 누리호 발사로 얻은 지식과 첨단 기술은 앞으로 다른 산업군으로 확산해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영하 183도 이하의 저온부터 3000도 이상의 고온까지 견딘 누리호의 엔진 기술은 극저온 LNG 운송용 선박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도 항공과 전자, 통신, 소재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산업적으로도 부가가치를 하고 우리 산업체가 이제 거기에서 어떤 점유를 하면서 국가 경제에도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제 우주 개발, 우주 산업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로 우주 발사체 기술 고도화는 물론 우주 전담 조직 신설과 투자 확대, 제도적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발사체 2014년 나로호 기억하시죠? 누리호가 나로호와 비교해서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도 좀 짚어봤습니다. 우선 누리호는 완전한 우리 기술이라는 점이 나로호와 가장 다른 점이죠. 나로호는 2단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그 핵심인 1단 170톤급 엔진을 러시아가 제공을 했었죠. 누리호는 이렇게 3단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크기도 13.7m가 커져서 47.2m에 달합니다. 로켓에 탑재하는 인공위성의 중량을 또 비교해보면 나로호는 100kg에 불과하지만 누리호는 1.5톤, 무려 15배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도달하는 고도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누리호는 600에서 800km까지 위성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나로호의 2배 정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무거워진 인공위성을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것인데 엔진 성능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입니다. 75톤 엔진을 하나 만들어서 4개를 붙이면 300톤 엔진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300톤 엔진을 크게 만들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이걸 붙였다 뗐다함으로써 추력 조절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이득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익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발사체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온전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8년 만에 큰 진보가 있었던 만큼 우주 강국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누리호 발사가 아쉽게 최종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오늘 이룬 성과만으로도 대단하다며 축하를 보냈습니다. 또 연구진들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하고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된다면서 우주 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로 우주센터로 내려가 누리호 발사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봤습니다. 누리호가 지축을 흔들며 우주로 향하는 순간엔 박수를 치며 발사 성공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더미 위성을 궤도에 올리지는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문 대통령은 실패보다는 성공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발사로는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는 겁니다. 발사 관제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2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된다며 완전 성공까지 갈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위로 대신 존경과 격려를 전했습니다. 오랜 시간 불굴의 도전 정신과 인내로 연구개발에 매진해온 항공우주연구원과 학계 300개가 넘는 국내 업체의 연구자, 노동자, 기업인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우주 경쟁에 뛰어드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정부의 흔들림 없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내년부터 3조 7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30년에는 우리 발사체를 이용해 달 착륙 꿈을 이룰 것이라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네, TV로 또 스마트폰으로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을 텐데 나로 우주센터 인근에 있는 전망대에는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보기 위한 시민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발사체가 하늘로 날아오르자 시민들 함께 환호하면서 한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5시 정각 바다 건너 15km 떨어진 곳에서 발사체가 화염을 내뿜으며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전망대에서는 박수와 함께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저마다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역사적인 장면을 담아놓습니다. 성공적으로 발사해서 너무 기쁘고요. 다음에 무슨 로켓 발사할지 궁금해요. 모두의 염원을 받고 솟아오른 누리호가 순조롭게 비행하자 전망대는 환호와 응원이 넘칩니다. 누리호가 시야에서 이미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전망대에서 나오는 뉴스로 비행 상황을 보며 발을 떼지 못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사실은 전 눈물이 조금 맺었었습니다. 아들도 보고 있지만 같이 소리를 치면서 누리호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불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저희가 세계적으로 성공해서 그리고 학생들하고 같이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누리호 발사 장면을 직접 볼 수 있는 고흥 우주 발사 전망대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주 산업이 많이 발전되고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이제 많은 발전이 기대되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있는 걸 본다는 게 참 뜻깊어서 오게 됐습니다. 강한 햇살에 바람까지 불었지만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장면을 놓치기 싫어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성공 발사를 기원하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30년 만에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엔진으로 발사되는 누리호를 보려고 왔습니다. 꼭 성공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안타깝게도 완벽한 성공에 이르진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는데 기대감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이재명 청문회로 불린 경기도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정치권에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증언이 바뀌었다며 위증죄 고발을 예고했고 이 후보는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이라며 맞섰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 국정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국민의힘은 공세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이 후보의 말이 오락가락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건의를 한 겁니까? 하루 만에 주어를 바꾸셨어요, 지사님. 지사님답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안 거고. 그러면서 위증죄로 검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뻔뻔하게 반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삭제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다며 재차 반격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장동 사업에는 토건비리 세력과 부패한 법조인들의 비리 게이트가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에는 오직 국민만을 위한 이익 환수의 노력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야의 신경전은 대선 주자들로 직접 옮겨 붙었습니다. 이 후보는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비리를 봐주기 수사했다며 대장동으로 구속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대출 비리범을 비호한 윤 전 총장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국민은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의심한다면서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약탈 범죄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대장동 신경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장으로도 옮겨붙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만약에 부실 수사한 게 드러나면 윤석열 씨는 대통령 후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임 의혹이 이재명 지사에게 강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고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거는 총장의 의지는 확실한데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걸까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이 정치권에 깊이 파고든 가운데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여야의 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야당의 공세는 대장동에 이어서 백현동 아파트 사업 특혜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여당이 백현동 사업 역시 박근혜 정부 책임이라고 맞서면서 국감 후반부 역시 대장동 국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에 들어선 이른바 옹벽 아파트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곳인데 녹지로 개발이 제한되어 오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처럼 백현동 사업에서도 32억 원을 투자한 부동산업자 부부가 무려 70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처음에 조건은 100%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해줘놓고 중간에 또 조건을 바꿔서 허가 변경을 해줍니다. 백현동 수익률은 아까 앞에 대장동보다 보니까 좀 너무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도 무려 2000%의 수익을. 같은 내용을 놓고 민주당은 백현동 개발 과정도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도 보니까 구조가 대장동 그 개발업자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종전 부동산 용도 변경을 통해서 민간 매각을 추진하라 이렇게 대통령 주재회의의 지시사항이에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이전 정부에서 잘 매각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없이도 국회 국정감사장 곳곳에서는 대장동 공방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사업 대출 과정에서 하나은행의 배임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출자자이며 주주인 중소기업은행조차 모르게 이 제3순위 이 우선수익권이 발행이 됐는데 이 제3순위 우선수익권의 담보 가치는 5,300억을 담보할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 화천대유의 핵심은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밝히는 데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에 내역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화천대유 누구 것이냐에 있어서 답을 하는 핵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누구에게 어떤 거액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흘러갔는지를 명백히 알고 나면 더 이상의 정쟁은 저는 많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올해 국감은 그야말로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났습니다. 대장동부터 백현동까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의혹들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진실에 다가가진 못한 채 정쟁만 남겼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김웅 의원의 통화 녹음이 공개됐지만 김 의원은 당시 상황이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윤석열 검찰과의 연관성은 일축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떳떳하면 출석해서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응수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옵니다.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빠지는데요. 네. 김웅, 조성은 통화 녹음에 등장하는 저희와 윤석열은 고발 사주 의혹의 주체가 윤석열 검찰이 아니냐는 의심을 더욱 짙게 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김웅 의원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달라질 게 없다면서도 저희가 검찰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라는 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검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한 것도 괜한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으려는 차원이었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뭐 이런 시비거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차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것은 좋지 않겠다. 뭐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콕 집어 검찰은 아닌 것 같다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에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다는 수사기관 판단에도 아무 입장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김 의원과 손 검사, 나아가 당시 대검 수뇌부와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지난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보도 직후 윤 전 총장이 측근들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채널A 사건 감찰 수사방해 의혹을 징계 사유로 인정한 윤 전 총장 판결문을 분석하고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을 추가 입건한 것도 당시 야당의 고발을 사주할 동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4월 1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통화 시비에 한동훈 검사장, 대검 대변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카톡방에서 45회나 대화를 나눕니다. 연루된 당사자들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떳떳하면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응수했습니다.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대부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공인입니다. 네네. 그래서 무관하다고 하시는 분은 출석을 하셔서 떳떳하게 무관함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준성 보냄이 찍힌 고발장을 전달하며 언급한 저희가 윤석열 검찰은 아니라는 김웅 의원 앞에 공수처가 어떤 물증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그야말로 이재명에서 이재명으로 끝나게 된 경기도 국정감사를 마무리 지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이제 원팀 선대위 구성이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협의하자고 의견을 나누긴 했는데 제대로 진짜로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당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문재인 대선 후보가 선출된 지 닷새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치열했던 경선 과정은 뒤로 하고 정권 교체에 힘 모으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후보 지지율이 한데 합쳐서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싸운 게 아니라 경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 관계들 혹시라도 좀 상처 입은 사람들 상처 빨리 좀 치유하고 우리가 원래 가고자 했던 길 힘 합쳐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팀을 위하여! 위하여! 하지만 4년 전과 달리 이재명 대선 후보는 도리어 역컨벤션 효과까지 거론되는 처지입니다. 경선 후 열흘이 넘은 지금도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손잡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상징적 장면이라곤 이 후보와 대척점에 섰던 이낙연 전 대표 측 30의원의 화해 포옹 정도였습니다. 원팀의 키를 쥔 이 전 대표는 캠프 해단식을 열었던 지난 14일 이후 부인과 단둘이 여행하며 잠행 중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어른된 뒤로 처음으로 이정표 없는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당의 대선 체제 역시 본격화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간 경기도 국감에 주력했던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와 재차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이든 할 것이라는 보도는 양측 모두 오보라며 선을 그었지만 주말 안으로 만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 후보는 당장 원팀 선대위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이 전 대표가 마음을 추스르고 복귀할 때까지 차분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결국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고통당한 분들께 송구하다는 입장이 뒤따르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다급하게 호남을 방문해 수습에 나섰지만 일단 사과가 늦었고 지도부 안에서 또 다른 전두환 두둔 발언까지 나오면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데타와 5.18을 빼면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다고 한 발언이 비판을 받자 위임 정치를 벤치마킹하자는 뜻이었다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떤 정부든 업무 방식이나 정책에 있어서 잘된 게 있으면은 뽑아서 써야 된다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발언 이틀 만에 결국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뜻을 더 받도록 당 지도부는 물론 캠프 안에서도 사과의 필요성을 설득하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하지만 유감 표명이 사과가 맞느냐, 대립구도를 자극한 구태 정치다. 역사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당내 대선 주자들의 비판은 계속됐고 히틀러 시대에 독일이 경제적 번영이 굉장했습니다. 그럼 히틀러도 개성을 해야 될 정권입니까? 그건 아니죠. 윤 전 총장은 SNS를 통해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한 분들께 송구하다며 다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급히 호남을 찾아 당은 전두환 씨의 통치 행위를 기념하거나 추모하지 않는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5.18과 12.12를 제외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 옹호를 하기에는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통치를 하셨을 뿐이지.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정치인의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며 진화에 힘을 보탰지만 정작 지도부 회의에선 전두환 씨를 감싸는 것을 넘어 배워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부동산, 원전 정책 그 두 가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가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은 결국 윤 전 총장의 사과는 형식적이었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이른바 깐부, 동지를 맺은 거냐고 맹폭했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를 두둔하는 모습이 눈물겹습니다만 김 최고위원도 전두환 옹호 발언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진의가 왜곡됐다고 주장하다 유감 표명이 늦어진 데다 섣부른 두둔 발언까지 더해지며 전두환 옹호 파문은 당분간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그 후폭풍은 내일 토론으로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내일 오후 YTN 상암 미디어홀에서 두 번째 마스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과 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홍준표 의원과 맞붙는데요. 이 마스 토론인 만큼 합동 토론회보다 더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서경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YTN 상암 뉴스케어 미디어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토론 세트 준비가 한창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 4사람이 짝을 지어 1대1로 맞붙게 됩니다. 1라운드는 유승민 전 의원 대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지난 토론회에서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가장 치열하게 다퉈왔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며 몸싸움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사람이 이런 헛소리를 하면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재미로도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제 의사결정. 아니 직접 만나셨으니까 하는 말이죠. 아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막판으로 가면서 관계는 조금 개선됐지만 특히 우리 윤석열 후보님 토론 실력이 갈수록 느시는 것 같아서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저를 늘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1대1 맞수 토론에선 정책통 유승민 대 대범한 윤석열의 한치 양보 없는 격전이 예상됩니다. 2라운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대 홍준표 의원입니다. 전곡을 찌르면서도 톡톡 튀는 질문이 원희룡 전 지사의 특기라면 어떤 질문도 여유롭게 소화해내는 경륜은 홍준표 의원의 장점입니다. 수소 H2O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H2O는 물이죠. 수소를 뭘로 만들 거냐고요. H2O는 물이고요. 물 만드실 겁니까? 아이 참 그런데 지난번에도 내가 원희룡 후보한테 당했는데 베네수엘라고는 직행 열차 핵무장 추진하는 순간 그게 현실화가 됩니다. 공부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아니 저렇게 유약해가지고 자, 윤석열 후보에게 어떻게 대통령 하겠다고 토론을 가장 잘하는 후보로 서로를 꼽으면서도 잽을 날렸더니 쓰러졌다, 강론에만 강하다 등 장외전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맞수 토론이 진행되는 YTN 세트는 토론 링에서 싸운다는 콘셉트로 구성됐습니다. 남은 발언 시간은 후보 자리 뒤편에 설치된 LED 점등을 통해 공개해 한층 긴장감을 높이게 됩니다. 토론 시간이 다가오면 이곳 YTN 뉴스케어 앞에 지지자들도 집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투톱을 달리고 있는 윤석열, 홍준표 두 주자의 선두자리 선점이냐, 유승민, 원희룡 두 주자의 반전이냐,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앞서 나갔던 속보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조금 전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기소인데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여 원을 받거나 받기로 한 뇌물혐의만 우선 적용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 이번 사건 관련해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조금 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뒤 대장동 의혹 관련 임무를 재판에 넘긴 건 유 전 본부장이 처음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부정처사후 술의 약속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쯤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과 사업협약,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3억 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적용됐던 혐의 중에 공소장에는 빠진 혐의도 있습니다. 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는 대신 성남시에 수천억 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았는데 공소장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또 김만배 씨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도 빠졌습니다.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부실 수사 비판이 제기됐던 만큼 입증 가능한 혐의만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이후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기소를 앞두고 이른바 대장동 핵심 4인방 김만배, 남욱, 정영학 3명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히 여러 의혹을 둘러싼 서로의 진술이 엇갈렸는데 사자간 대질 조사와 정영학 녹취 파일을 들려주는 등 막판까지 유 전 본부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주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오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전날보다 130명 줄면서 수요일 발생 기준으로 15주 만에 처음으로 1,5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유행의 확산세도 주춤해진 것으로 풀이되긴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0명 줄어 1,441명입니다. 수요일 발생 기준으로 4차 대유행 초반인 7월 둘째 주 이후 15주 만에 처음으로 신규 환자가 1,500명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수요일을 고비로 신규 환자가 크게 늘어나 주말까지 급증세가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됐는데 이번 주는 확실히 확산세가 주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유행 규모도 점진적 감소세를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발생에 유리한 동절기 그리고 독감이라든지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같이 유행할 수 있는 겨울철을 맞습니다. 또한 접종 일정상 앞서서 접종받은 분들의 면역도가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백신 미접종자를 통해 유행이 확산할 수 있고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경우 방역 긴장감이 일시에 이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싱가포르나 영국 등 사례에서 보듯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경우 확진자 규모는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분명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정해진 바고 거기에 따라 확진자가 분명히 늘어날 거는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국은 다만 방역 상황이 현재 수준보다 악화해도 이달 말 일일 신규 확진자는 1,400명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일상 회복에 접어든 다음 달 말에도 1,600명 안팎을 오르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낙관적인 예측이 적중하려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와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 전 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율 67.4%입니다. 접종 완료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2차 예약일에 접종을 하지 못했다면 당일 접종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전 국민의 67.4%입니다. 1차 접종률 79%를 고려하면 접종 간격을 두고 대부분 2차 접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일부 2차 접종을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는 1차 접종자의 0.6% 수준으로 추정합니다. 1차 접종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좀 이상 반응이 나타나셨던 분들은 2차 접종 시에 과도한 이상 반응을 좀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1차 접종 뒤 자동 예약된 날짜에 2차 접종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예약일을 바꾸지 않더라도 쉽게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방문하면 됩니다. SNS 당일 신속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관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려 자녀 백신을 맞는 방법도 있습니다. 접종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이르면 이번 주말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본인의 건강,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2차 접종을 예약일에 받지 못한 대상자도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종 완료 이후 추가 접종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얀센 접종자는 6개월 간격을 두고 mRNA 백신을 추가 접종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얀센 백신을 맞은 18살 이상 전원에게 접종일 기준 2달 뒤 부스터샷을 허용했습니다. 얀센 추가 접종과 관련해서 세부 계획을 발표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정부는 미국 FDA 추가 접종 승인 상황과 해외 연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얀센을 포함한 다른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마무리가 됐지만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난타전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또 전두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윤석열 예비 후보는 결국 유감을 표명하고 일부 사과 표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관욱 계명대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3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는데 총평을 좀 짧게 해주신다면?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서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하고 향후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번에 국정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장동으로 그냥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 국정감사다라는 오명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단지 이제 대장동에는 집중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재명 지사가 18일, 20일 나와서 그분에 대한 어떤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대장동의 사안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계기는 됐다. 뭐 그 정도로까지 평가하겠습니다. 네, 이해하는 계기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의혹과 정쟁이 난무하다고 했지만 특별히 또 깔끔하게 해소된 의혹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평론가님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혹, 특히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해소되기 어렵다. 거기서 해소되면 좀 이상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거는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대장동도 무슨 범죄 이런 걸 떠나서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걸 잘 유의미하게 살펴본다면 그리고 두고두고 곱씹어 본다면 사실 의미 없는 국감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국감은 사실 이재명 후보도 경기지사로서 출석을 한 거라서 성남시장 시절 일로 국감을 받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이럴 거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로 따로 가는 게 맞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국감에서 또 여러 의원들이 다들 노력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론 기사에서 예를 들어서 포털 사이트에서 단독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네. 여러 언론사들이 단독 보도를 하는데 잘 살펴보면 어느 의원실이 제공한 그런 자료에 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런 기사들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장동 때문에 많이 묻혔는데 여야의
여러 특정 정당이 아니라 여러 정당의 몇몇 의원들이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쪽의 권익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받고 분석하고 했던 그런 많은 의미 있는 기사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아무래도 묻힐 수밖에 없긴 한데 네. 그러나 이제 묻힐 뻔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시민, 시청자, 독자들의 몫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따끔한 얘기 해주셨는데 결국 또 종합국정감사도 마찬가지긴 했습니다. 법사위, 정무위, 교육위 할 것 없이 여야가 고발사주, 또 대장도 의혹을 놓고 충돌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게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수사에 대한 진척을 특별히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말 안에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권력기관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공수처는 9월 6일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를 지금 3일 만에 입건을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속도로 수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느림보 수사입니다. 자, 일단 민주당 최근에 이제 녹취록 육성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이제 고발 사주 의혹으로 다시 좀 역공에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의 수익률이 너무 커서 사실은 대장동 의혹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부각되고 불거졌지만 사실은 고발 사주의 어떤 의혹 문제는 국가기관, 특히나 권력기관이 사설의 권력을 행사한 것이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위중함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에서 그만큼 이 부분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고요. 특히나 이제 녹취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 장면에서 남부지검으로 가면 안 된대. 내가 대검에 연락해 놓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등 매우 조직적으로 이렇게 고발 사주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네. 특히나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키는 것이 된다는 등 이런 형태의 지금 야당 유력 후보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국정감사에서는 이 검찰에 대한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많이 충분히 우리 국민이 이해할 만큼의 어떤 수준으로 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부인 김건희 씨가 공개한 주식 계좌에 대해서 문제 삼기도 했고요. 네, 이런 계좌 같은 경우는 그냥 공개한다고 해서 다 불식이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이제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네. 또 국감에서 다루기에는 좀 진실 다툼의 영역이 크죠. 이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고발 사주권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장동 같은 경우는 정책적 관점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조금 더 질의할 여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발 사주나 도이치모터스에서 진척이 없었던 것은 국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결국에 수사기관이라든지 이쪽에서 밝혀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 때문에 이제 좀 비중이 크지 않았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국감에서 여러 가지 질의들을 하고 자료도 국회의원들이 많이 내지만 그게 특정 시험 기간에만 하듯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들도 별도의 공간에서도 계속 전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에 관련된 의혹들 깔끔하게 규명이 될 필요가 있겠죠. 앞으로 더 진척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럼 지금 여든 야든 제기된 의혹 가운데 조금 더 들여다볼 대목이 있다면 어떤 대목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의혹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진실 규명 의혹들이 많아서 이것은 저는 이제 수사기관에 많이 달려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좀 따지고 보면 예를 들면 고발사주 의혹 같은 경우도 정책적으로 접근할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검찰청이라고 하는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최근에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관여 이것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걸렸던 부분이 과거에 국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검에 대해서 총장을 보좌하는 조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과연 맞을까? 대검은 이제 대법원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 정부 전체의 비율을 하면은 청와대가 아니라 내각에 가깝지 않을까? 근데 검찰총장을 하신 분이니까 어느 정도 권위가 있게 받아들여졌겠지만 보좌 조직이라고 표현한 것은 대검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조직을 너무 지나치게 총장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예,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번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하는 곳과 총장 간의 관계가 너무 가깝다. 그러니까 청와대로 치면은 대통령과 민정수석 뭐 이렇게 너무 가깝다는 그런 것을 이제 구조적으로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냥 의혹이 있고 윤 전 총장이 관여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뛰어넘어서 이 대검의 구조라든지 문화, 규범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립되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정책적으로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검 조직의 조직적인 어떤 시스템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 정치인들이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고 같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을 통해서 진실은 규명돼야겠습니다만 지금 국회 차원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던져졌거든요. 교수님은 지금 나온 의혹들 가운데 좀 수사기관에서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대목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바라보는 그 초점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만 해도 사실은 야당은 배임 쪽에 집중을 해서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재명 지사의 약점이라고 보는 것이고 여당 쪽에서는 지금 50억 클럽이라든가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야당 인사와 그런 어떤 토착 비리 세력 그리고 이 법조계 인사들 이렇게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자신들이 유리하게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대장동 의혹을 바라보는 것이고 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하지 않으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특검의 필요성 이것을 계속 부각시켜주고 이제 키워주는 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수사를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더 빨리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도 우리 봤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 지금 뇌물로만 지금 기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배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연결고리가 아직 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추후에 이제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배임이라는 것이 안 됐다는 거는 이재명 지사와 연결고리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더이치뱅크의 이제 이 모터스 주식 네. 관련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오늘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주식에 대해서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홍준표 후보 쪽에서 이 부분의 어떤 문제점들을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그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던 이 김건희 씨가 어떻게 해서 22억이라는 큰 돈으로 이 도이치모터스의 어떤 주식을 살 수 있었는지 이런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것이 판매되는 상황 속에서의 어떤 실효 이익을 보여주지 않고 일종의 편집돼 있다. 이런 어떤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일방적으로 이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제기하는 것보다는 수사기관이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진실 규명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법사위에서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았고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또 허위 이력, 김건희 씨 허위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초, 중, 고등학교 근무 경력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이런 허위 이력을 이용해 서일대뿐만 아니라 한림성심대, 안양대 등에 취업한 것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김건희 씨는 2014년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과 조형대학에도 겸임교원으로 임용됐던 적이 있어 해당 이력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이제 유력 야권 대선 후보 부인의 배우자의 어떤 검증에 들어간 건데 이런 부분들은 또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이치모터스 건보다 대중적으로 더 민감한 소재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와닿거든요. 네. 허위 이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이력을 통해서 취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분노할 수 있는 문제다. 특히나 어떤 얘기까지 나올 수 있냐면 윤석열은 조국 투인가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7대 허위 스펙 이걸로 문제가 됐는데 이거는 또 허위 이력으로 취업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대선 주자는 아니죠. 정치적으로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될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조국이 잘못했으니까 윤석열하고는 이렇게 다른 거다 이렇게 주장할 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서로가 서로를 정당화할 수 없는 그런 소지이고 이제 결국에는 부인의 다른 문제면 모르겠어요. 다른 문제는 모르겠지만 허위 이력이라고 하는 거 이건 분명히 좀 더 크게 불거질 수 있다. 그리고 같이 불거지고 있는
부실 논문, 어떤 박사 논문 표절 의혹? 그 예. 문제와 함께 마치 조 전 장관 문제를 다시 윤석열 전 총장에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게 되면 특히 젊은 층이라든지 이쪽에서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방금 언급한 대목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초중 고교에서의 강의 경력을 허위로 꾸며내서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인데 또 박사 논문 표절 의혹도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 윤 전 총장 본인의 어떤 발언 논란 때문에 사실은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이번 국감에서 다시 불거진 건데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조국 전 장관의 딸 아들과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소위 허위 스펙 또는 뭐 허위 인턴십 뭐 이런 공문들에 관련해서 우리가 1년 넘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온 국민이 겪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도 학위였습니다. 지금 이 논문은 박사학위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이 학위에 어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표절을 했다. 이거는 표절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도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학문 세계에서 볼 때 그것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취소가 돼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더 엄중한 잣대로 여기에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미진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당 대학교가 이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실은 아까 조국 전 장관은 장관이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고요. 이분은 대통령이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허위 이력으로 10년 넘게 이력으로 이제 같은 어떤 직장을 취업을 했다. 이게 이제 계속 가장 중요한 건 고의성이잖아요. 이게 허위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썼다는 것. 그리고 이제 박사 논문에서 사실상 남의 걸 가져오는 이런 표절을 했다. 이것이 가장 모범이 돼야 되는 어떤 이 한국의 여성상이어야 하는 그런 영부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검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네. 당위론적으로. 이렇게 여당이 공격을 하니까 야당, 국민의힘도 조국 전 장관을 거론했습니다. 조민 씨 입학 취소에 대해 질의하면서 반격을 한 건데 어떻게 발언했을까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위원회가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24등을 3등으로 또 그 부산대 자체의 공정성이라든가 신뢰가 상당히 좀 깨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교육부가 그 부산대가 저렇게 이 부정 입학에 대한 그 취소 행정 행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다시 또 촉구를 하거나 뭐 시정을 요구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부산대 총장이 입학 취소 문제에 대해서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나온 발언이에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묘하게도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했던 얘기가 있는데 컨닝을 한 문제만 하더라도 그것은 부정 시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쨌든 입학 서류에 내는 스펙들이 있는데 그것을 뭐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컴퓨터를 통해서 조작을 해서 허위를 만들어내서 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성적이 아무리 좋은 학생이라도 입학 취소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도 업무를 방해받았기 때문에 좀 화를 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좀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 깔끔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불씨를 남기는 것은 여러모로 사회적으로 좋지 않다. 이 부분은 지적당해서 좀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은요? 지금 뭐 조국 전 장관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다른 어떤 기준을 댈 수도 없는 거죠.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문제, 뭐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입학 취소가 돼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부인 같은 경우도 표절이 있었다 그러면 사실상 학위가 취소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어떤 뭐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서 사회가 하나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계기로 작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결과인데 이번엔 결과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여론 흐름 어떻게 두 분 해석하십니까? 네. 네, 이거 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후보가 한 명으로 추려진 것인데 그런데 1위를 하지 못했다. 물론 오차 범위 이내기는 합니다만은 네. 사실은 이 상태에서는 훌쩍 앞서 나가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제가 잠시 껴들면 사실 네. 조금 민감하고 눈치가 빠르신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이낙연 전 대표가 빠졌기 때문에 네. 그걸 이재명 후보가 흡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 질문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이낙연 후보 표도 좀 다층적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낙연 후보 표 중에서 중도 보수 성향 표도 좀 섞여 있는데 네. 그 표까지 받아 안기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호남 성향의 표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강경한 지지층에 대한 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흡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 치고는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또 이제 대장동 의혹 관련 국감에 대한 MBN 매일경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네.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국감 대응이 썩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많은 국민들이 책임을 잘 다하지 못한 것,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비리에 연관돼 있을 것이다. 라고 의심하고 있는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장동 의혹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풀이를 할 수밖에 없겠고 근데 다만 국민의힘 주자들도 썩 좋아할 일은 아닌 게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이 경선이 끝나면 저 주자들이 나눠서 갖고 있는 저 표들이 하나로 온전히 뭉쳐질까? 이 부분 또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특히 20, 30대 표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한 명을 지지를 하긴 하는데 네. 그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않으면 다시 무당층이라든지 제3후보라든지 혹은 일부는 민주당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표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좋아할 일은 아니다. 민주당에서 먼저 벌어졌던 나쁜 현상이 국민의힘에 시차를 두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자, 교수님은 일단 이낙연 전 대표의 표 어디로 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야당 쪽으로 많이 흘러간 거죠. 아무래도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경선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선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표들이 지금 홍준표 후보라든가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떠 있는 이런 현상. 제가 이제 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가변적인 어떤 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실상 대장동 의혹이 어느 정도 확산되는 그런 시점이 이게 겹쳤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이 정도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반대로는 또 국민의힘당의 후보들이 좀 약간의 약진을 했던 부분들은 TV 토론을 하면서 1대1 후보들 간의 어떤 토론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의 어떤 관심을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됐고 특히나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토론의 이 방식, 토론의 어떤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이제 호평을 받았던 그런 부분도 여기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18일, 20일 양쪽의 여론조사 같은 시기에 이제 벌어졌는데 네. 약간은 다른 어떤 의미가 나옵니다. 이 뒤에 있는 우리가 이제 보는 표 같은 경우는 네. 사실상 다자간에 있어서는 사자 대결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앞서고 있는 자, 부분들이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여주시죠.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까지 이제 4명 가상 대결 나온 결과가 있거든요. 지금 교수님 언급하신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모두 앞서고 있다는 조사 그렇죠. 결과인데 이 표의 이 데이터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저는 18일, 20일에 국감의 효과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국감의 선상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어떤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들이 상당히 안정화시키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지율의 어떤 이 안정화 상황이 지금 벌어질 것이고 향후에는 더욱더 이런 경향성이 강화가 돼서 본격적으로 여야 간의 후보 간의 어떤 경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지금 두 번째 빨간 그래프 이제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윤석열 이렇게 그 국민의힘 후보가 바뀌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이제 화면을 한 번씩 돌려주시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가상 대결 조사도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일단 가상 대결로 가면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표가 그렇게 여물지 못하다, 단단하지 못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현재 많은 조사에서 정권 교체가 정권 유지, 연장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데도 한쪽이 확실하게 앞서 나가지 못하는 그 부동층이 많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인데 보면은 결정적 변수는 저는 이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나는데 안철수는 살아있다예요. 네, 안철수
후보가 이 가상 대결에서 네. 표를 이제 예를 들어서 유승민 후보가 나올 경우에 20%고 안철수 후보가 13%로 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를 택하느니 안철수를 택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지금 지지층이 나오고 있죠? 제법 예.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철수 효과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표가 많이 분산이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를 가상 대결에 넣는다 할지라도 뭐 많은 표는 아니지만 안철수 후보가 한 7%, 8% 이렇게 가져가는 이 조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높은 거 이런 것들 국민의힘의 호재인 듯 했는데 그거를 국민의힘이 독점할 수는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라든지 단일화, 통합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상 양자 대결로 짧게 보면 이재명 대 윤석열 한번 보여주시죠. 윤석열 후보가 10.9%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를 따로 본 결과도 이제 홍준표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있던 실언 논란, 뭐 잠시 뒤에 짚어볼 전두환 발언 논란 이런 것들이 포함된 상황인데도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진 않거든요. 적극적으로 반영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실언의 어떤 내용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지금 지표는 저는 TV 토론의 결과다. 왜냐하면 굉장히 수세적이었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이 대부분의 어떤 TV 토론에서. 네. 근데 어느 시점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특히나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장담했었죠. 내가 가만 안 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TV 토론에서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이런 장면이 뭔가 더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장면으로 전환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지금 전두환 발언에 이어서 나타나는 그런 이 여론조사 결과는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두환 관련 발언 이것이 불거진 게 화요일인데 이 조사가 월, 화, 수 이렇게 실시가 됐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여파가 오늘 목요일인데 있는 거고 사실 전두환 씨에 대한 문제가 다는 아니에요. 이번에 드러난 것이 참모들 말을 잘 안 듣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추가로 불거진 게 있거든요. 네. 좀 묘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전두환 씨가 전문가들을 잘 기용해가지고 일을 잘 맡겼다는 취지로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 본인은 참모 말을 잘 듣는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사실 윤석열 후보가 개인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진짜 전두환 씨를 정치적으로 좋아한다 이렇게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화를 내는 건 그 본심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수를 쏟아냈을 때 수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예, 보면 네. 이제 윤석열 후보,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얘기가 나온 김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일 논란인 가운데 윤 후보가 결국 유감 표명을 했거든요. 압축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엄호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히틀러 시대에 독일이 경제적 번영이 굉장했습니다. 그럼 히틀러도 계속을 해야 될 정권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 나라 부동산 원전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 이번 발언 논란과 관련한 자막이 물러서지 않는 윤 전 총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감 표명이 있었고 일부 사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좀 잇달나게 되는가 싶었는데 일단 당내에서 앞서 나왔던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도 있었고 또 SNS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SNS에 보십니까? 지금 본인의 돌상에 사과를 올려놓은 것을 이제 하나의 사과의 표현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다. 지금 내려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과가 아니라
더 분노를 이렇게 폭발시키는 능멸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고요. 제가 아까 이 지지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잠깐 말았는데 네. 이낙연 후보가 우리가 이제 광주 전남에서 경선에서 거의 이겼잖아요. 이재명 지사를. 사실상 그분들이 표가 상당 부분 지금 이 윤석열 후보에게 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지지가. 저는 이 발언으로 그런 어떤 이 지지층이 완전히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발언 이후에 사실상 지지율의 변동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그 이낙연 표가 떠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네. 지금 이제 본질의 문제로 좀 돌아가면 이거는 인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두환 시절의 정치를 본인도 겪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는 잘했다. 제가 오늘도 뭐 생각이 드는 거는 그 당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을 연금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해요. 그리고 언론 탄압을 해서 사실상 모든 이 언론 기관들의 검열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장세동 씨를 앞세워가지고 정치 깡패를 내세워서 야당을 탄압합니다. 이게 전두환 씨가 했던 정치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정치인가요? 잘한 정치인가요? 이런 어떤 부분을 본다 그러면 본인의 생각을 이 어디에다가 둬야 되는지 잘 모르고 이렇게 발언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화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정도의 어떤 이 잘못된 말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특히나 지금과 같은 엄중한 사실은 우리 헌정 질서를 유린한 분인데 이 분을 따라하겠다라는 이런 이 언급은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당내에서도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전두환 씨가 정치를 한 적이 없고 통치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수습에 나섰고 뭐 김기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비하 발언 이후로 발언 논란 이후로 지금 시끌시끌한 와중에 또 광주 비하를 해서 논란이 된 인물을 또 영입을 했어요. 했다 물론 해촉은 했습니다만. 네. 그런 분들이 잘 이렇게 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고 이게 이런 지적이 나온 지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극우와 보수가 구분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죠. 극우하고 보수는 혹은 수구하고 보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보수 자체는 민주주의의 어떤 정파를 이루는 하나의 엄연한 부분이고 진보 못지않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상은 민주적인 룰 안에 들어와 있는 세력에 대해서 서로 존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두환 씨 문제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였던 거고 5.18 마찬가지였던 건데 아직까지도 이제 금을 밟거나 선을 넘는 그런 사람들이 보수에서 좀 이렇게 주변화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 모습 나갔는데 한번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에서 지금 논란을 좀 우려하고 있는 쪽에서는 좀 탄식이 나올 수도 있을 만한 대목이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부동산, 원전 정책 그 두 가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가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다 보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 자체도 형식적이었고 지금 이렇게 지도부까지 나서서 깐보 동지 맺은 거냐 요즘 뭐 드라마 속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파장이 좀 계속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지금 이 발언을 하고 나니까 사실 당내에서도 어떤 우려에 대한 목소리들이 있지만 또 그런 어떤 반대되는 목소리가 지금 김재원 최고한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걸 옹호하고 사실상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분의 어떤 정치가 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사법부의 판단, 국민들의 공감대를 사실은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그러고 지지를 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것이 국민들이 어떤 이 느낌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국민의힘당의 전체 구성원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최고위원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쉽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능한 정당인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아까 질문 시점을 좀 놓쳤는데 앞서 교수님께서 이낙연 전 대표의 표를 윤석열 전 총장이 흡수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좀 실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지지율이 겹치는 건 어떤 좀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낙연 후보의 지지가 사실상 뭐 이 경선 과정의 어떤 불협화음 이걸로 네. 지금 부동표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착된 표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마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에게 어느 정도 가 있을 텐데 이것이 네. 다시 진영표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돌아오게 될 가능성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이 표가 사실상 이낙연 후보의 어떤 지지를 하고 있는 호남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수도권 시민들의 어떤 표가 사실상 다시 진영표로 전환되는 계기를 이 발언이 만들어줄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뭐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 앞서 이낙연 전 대표의 표를 왜 이재명 지사가 흡수하지 못했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팀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선대위 구성이라는 과제가 이재명 후보한테 민주당 대선 후보한테 남겨져 있는 거고 놓여져 있는 건데 자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 가능하려면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의 참여가 필수적일 텐데 여전히 화학적 결합은 아직은 좀 이르다 이런 분석들이 많아요. 네, 그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경선 끝나고 열흘 조금 지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선 기간이라든지 그동안 쏟은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한 2, 3주 정도는 선거 운동 하신 분들 포함해서 다 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빨리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풀릴 일이 아니거든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게 2012년에 다른 당 사람끼리의 단일화긴 한데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대표적입니다. 그때도 단일화 끝나고 나서 안철수 빨리 나와라라고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선거에 썩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조금 후보로 선출된 사람의 독자적인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낙연 후보가 좀 아직은 막후에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차분하게 좀 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워낙 거대 정당이다 보니까 거대 정당 안에서의 어떤 권력 배분 이런 것들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럼 그런 논의들의 터전 이런 것도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나오면은 이제 빨리 나와라 이런 식으로 체근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언제 만나려고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풀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이제 날짜를 좀 잡아보자면 네. 이낙연 후보가 이 정도 때 등판을 해가지고 선대위원장 맡는 거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날짜는 제가 민주당 좋아해서 해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정치에서 이런 이치가 있다는 예시로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의 후보가 결정될 때쯤 11월 5일 그렇습니다. 전후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불 카드로 등판을 하는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시간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그 회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인사들도 지금 YTN 나이트 포커스를 보고 있을 테니까요. 앞서 평론가님은 2012년 예를 드셨습니다만 2017년 예를 또 자꾸 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경선 끝나고 닷새 만에 원팀 회동을 했거든요. 평론가님은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를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017년의 원팀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대위 자체도 사실은 그 후보의 캠프들이 다 들어왔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현이 됐는데 2012년도는 저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같은 당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단일화의 어떤 측면, 야권 단일화의 측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장면에서 뭔가 소속감이랄까요? 뭐 이런 이 본인의 어떤 역할 이것에 대한 책무감을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뿌리가 굉장히 깊은 당원이었고 이제 부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계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벗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이제 시간의 문제인 것이고 그 시간은 이제 적절한 시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네. 저는 이재명 지사가 오늘 내일 바로 이제 봉화 광주로 내려가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출정식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경기지사를 사실상 사퇴하는 어떤 전초적인 그 정지 작업이 들어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본격적인 대선 후보 행보가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어떤 역할이든 할 거란 이런 이전 대표가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양측 모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쯤에 좀 만날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만난다면 좀 어떤 얘기가 오갈 거예요? 앞서 평론가님은 11월 5일을 또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만. 네. 네. 만나는 것 자체가 쉬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 정운현
공보단장 같은 경우는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하는 발언들을 했었거든요. 이게 다들 진심에서 나온 말이었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 좀 풀릴 여지도 없진 않지만 어쨌든 이거를 금방 이렇게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좀 캠프 내에서 온건파에 해당했던 인사들부터 좀 접촉을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뭐 만나기로 했다라고 보도가 나가게 되면 아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또 나오면 또 그게 타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너무 앞질러 가지 않는 그런 이심전심, 조율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이낙연 전 대표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서 우리가 2017년 예를 들었거든요. 그럼 교수님, 그때와 지금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배경이. 지금은 그 당시는 사실은 뭐 경선 과정 속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부터 모두 다 사실은 손을 들어줬거든요. 지지자들도 후보들이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정은 조금 그것과는 이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뭐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일단의 어떤 가닥은 잡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온건파들끼리의 만남,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성호 의원과 지금 박광호 의원 두 분 다 굉장히 이제 합리적이고 대화가 잘 통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이 두 분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뭔가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 다 이렇게 굉장히 온건 합리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을 어떻게 만드는 줄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의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네, 시간의 문제다. 그리고 앞서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호남 분들도 전두환 전 대통령 정치 잘했다라고 한 발언을 두고 전두환 신군부를 좀 글쎄 내가 얘기만 하면 앞에 뛰고 뒤에 뛰어갖고 막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한 거 잘 보세요. 전두환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다 그 분야의 최고 고수들, 사심 없는 사람들. 이분은 군에 있으면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고 국민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던 전두환식 50 정치가 시스템 정치라면 히틀러 스탈린 독재도 시스템 정치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내내 고민을 11분이셨어요. 무명 열사가. 그런데 2002년도에 이곳이 국립묘지. 지금 민주당이 이 호남 지역을 수십 년간 여기가 자기 나와버린 것처럼 자기 지역인 것처럼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해왔는데 뭐 해준 게 없지 않습니까? 광주에 가가지고 사과하실 의향은 혹시 있으세요? 예. 제가 무슨 그걸 가지고 호남인들을 화를 내게 하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어떤 효과를 나타낸 것이 있다면은 그건 뭐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다음은 유승민 후보 차례입니다. 7분입니다. 네, 방금 그러고 정치를 잘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전두환 정권 아니, 때 대통령의- 정치를 인권 탄압, 야당 탄압, 언론 탄압 그거 다 했는데 잘 된 게 그걸 어떻게 뭐가 잘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그 역사 인식을 말씀하셨는데 예. 대학 시절에도 5.18 직전에 벌어진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모의 재판장을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40년 전에 아니, 그러니까 모의 제가 재판- 잠깐 말을 하게 아니 시간을 40년 좀 전에 주셔야죠. 모의 재판을 하신 아니, 걸 저한테 가지고 모의 재판이라는 건 연극이에요. 모의 재판 연극이라 하신 거 가지고- 하더라도 그 역사 인식을 담고 그러면 그 학생 때의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지. 근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목표 고도인 700km에는 도달했으나 탑재체인 더미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누리호 발사 결과 브리핑에서 위성 모사체가 700km의 고도 목표까지 비행은 성공했지만 초당 7.5km의 목표 속도에는 미치지 못해 지구 저궤도 안착에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탑재체가 궤도에 안착하지 못한 것은 3단에 달린 7톤급 액체 엔진의 작동이 목표대로 521초 동안 연소되지 못하고 475초 만에 조기에 종료돼 마지막 순간에 충분한 속력을 얻지 못한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누리호 발사로 우리나라는 첫 인공위성을 쏜 지 약 30년 만에 상당한 수준의 우주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사를 김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처음 쏜 것은 1992년입니다. 영국의 도움을 받아 만든 우리별 1호를 남미의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하며 세계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됐습니다. 실용위성 시대를 연 것은 아리랑으로 불리는 다목적 위성입니다. 1999년 미국에서 발사된 아리랑 1호는 6.6m급 흑백 사진을 찍는 수준이었지만 2006년 발사된 2호는 1m급, 2012년의 3호는 0.7m급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여기에 2008년 첫 우주인 이소연 씨가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며 우주인 배출국에도 세계 36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발사체 기술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뎠습니다. 우리 위성이 우주로 가려면 미국과 러시아 등 외국 로켓을 타야만 했습니다. 2002년 시작된 발사체 개발 사업은 기술 이전 금지라는 악조건을 뚫고 1단 로켓을 러시아가 2단을 한국이 맡아 나로호를 만들어냅니다. 2013년 1월 세 번째 도전에 성공하며 우주 자립에 다가섭니다. 나로호가 100km급 위성을 탑재했다면 누리호는 15배인 1.5톤의 위성을 실어 보낼 수 있습니다. 우주 탐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도 우주 탐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우주에 보낸 게 1957년. 그 후 60여 년이 지났지만 현재 1톤이 넘는 실용급 위성을 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미국, 유럽과 중국, 일본과 인도뿐입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모두 유럽 우주국 ESA의 아리안 로켓을 이용합니다. 첫 위성 우리별 1호 이후 29년, 첫 발사체 나로호 성공 이후 8년 만에 누리호 발사로 한국은 독자적 우주 수송이 가능한 7대 우주 강국에 근접하게 됐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누리호는 우주 개발의 성과로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인정받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위성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비난을 받고 있죠. 같은 발사체인데도 왜 정반대 평가를 받는지 이승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에 성공한 지난 2006년, 유엔은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통해 핵을 날려보낼 수단이 될 수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모든 활동을 제재합니다. 이후 북한은 2012년과 2016년
우주 개발을 명분으로 광명성 3호와 4호를 쏘아 올렸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또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우주 개발이란 북한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쏘아 올린 발사체는 누리호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 액체 연료를 쓰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남측의 누리호는 연료로 케로신을 쓰고 산화제는 액체 산소를 쓰는데 발사 당일 준비에 8시간이 걸리고 연료 주입은 발사 2시간 전 이루어지는 등 군사적 이용이 어렵습니다. 얘가 액체가 되려면은 마이너스 183도씨 이하로 유지를 해줘야 돼. 상당한 이제 부수 장비들이 필요하다. 미사일로 쏜다 그러면 이걸 움직이면서 쏠 수가 없잖아요. 지난 2012년 우리 군이 북한의 로켓 추진체 잔해를 서해에서 인양해 조사한 결과 등을 보면 북한의 발사체는 상온에서 액체로 보관도 쉽고 준비에 걸리는 시간도 짧지만 독극물인 하이드라진과 적연질산을 각각 연료와 산화제로 쓰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독극물이라 잘못하면 조금만 세면 사람이 다 죽고 그러니까 평화적 우주 개발을 위해서 위성을 발사하는데 그런 독극물을 쓰는 게 이상하잖아요. 위성을 꾸준히 개발한 우리와 달리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대로 화성 14호와 15호 같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며 국제적인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누리호 발사에 맞춰 북한은 광명성 4호 발사를 다룬 기록 영화를 방영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자신들에게만 이중 기준을 적용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상승 피로감에 정부의 대출 조이기가 작용했다는 평가인데요. 다만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향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4월 7억 원 후반이었던 매매가는 지난 8월 1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거래된 거 보면은 제일 높게 거래된 게 7억 3천이니까. 식을 줄 모르던 집값에 변화가 생긴 건 지난달입니다. 오름세가 주춤한 겁니다. 상승폭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직전 거래 가격보다 낮은 호가가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10억 중반까지 거래됐던 이 아파트 가격은 최근 호가가 10억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최근 8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한 데 이어 매수세도 계속해서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정부의 대출 옥죄기까지 더해진 결과입니다. 거래가 지금 때마다 이 정도로 뉴스에서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거래 절벽이 와 있습니다. 매도인의 호가와 매수인의 희망 가격의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다만 아직은 시장에 변화가 생겼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매수세는 크게 줄었지만 전세난이 여전하고 양도세, 중과세로 매물이 많지 않아서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였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전세난과 신규 아파트 공급 문제가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언제든지 집값에 다시 불이 붙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내일도 계절의 시계가 보름 이상 앞서갑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6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지만 예년보다는 4도가량 낮아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17도에 머무는 등 아침에 비해서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만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며 서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또 아침에 영동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과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경남 동해안에도 저녁부터 모레 새벽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예상되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서해안에도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4도, 광주 6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17도, 광주 17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YTN 뉴스나이트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